저희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를 또 한번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안국제공항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. 네. 근데 지금 뭐 사실 꽤 시간이 지났거든요. 일주일 정도 지금 됐으니까요, 뭐가 거의. 그 사고 일주일은 안 돼. 한 반 정도 3일, 됐네요. 3, 3일. 4일 정도 됐네요. 네. 3, 4일 정도 된 시점이다 보니까 너무나 이게 좀 충격적인 사고라서 그런지 전 예. 세계적으로 전문가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러니까. 이거를 분석하고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의견이 지금 빠르게 좀 이렇게 정리가 예.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. 원래 이제 음. 항공기 사고는 어디서 나든지 간에 이제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. 사고가 한번 났다면 치사율이 되게 높잖아요. 그렇죠,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. 더 예. 그렇고 이게 또 뭐 어떻게 뭐 구조할 수도 없고 진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저 처음에 그랬잖아요. 우리가 처음에 뉴스 들었을 때는 그냥 뭐 활주로에 이탈해서 부딪혔나? 이 생각 정도 했었는데 네네. 영상 보고 기절했잖아요. 정말 그렇죠, 저는.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뭐 항공기 고장 문제는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요. 일단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게 활주로 길이가 짧았다. 네네. 이게 일단 제일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인천공항에 비해 가지고 1km나 짧다라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비상 착륙을 했다라고 해도 1km 정도 길었으면은 당연히 이런 피해가 네. 있지 않았을 텐데 속도가 줄 테니까. 그리고 아직은 그 원인이 파악이 안 됐는데 기장님이 활주로의 끝에서부터 끝까지 간 게 아니라 중간에 착륙을 했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왜 중간에 착륙을 했을지, 그러니까 뭐 그만큼 급박한 네. 뭔가가 있었던 것 뭐 같아요. 방향도 반대였다면서요? 그렇죠.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 그런 여유조차도 없었고, 그리고 뭔가 시간적으로 원래 같은 경우는 프로토콜이 계속 이제 비행을 하늘에서 네. 하면서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돌 수 있는 것도 없었나 봐요. 예. 음. 근데 우리나라 공항들이 되게 이제 좀 포화 상태로 운영하는 데가 되게 많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뭐 대구공항도 그렇고 김해공항도 뭐 주차장부터 시작해요. 김해공항은 정말 어떻게 여기서 비행기가 뜨지 뭐 생각할 정도로 되게 포화 상태고 제주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1위부터 5위까지 공항은 다 네. 미어 터진단 말이죠. 그런데 무안은 음. 조금 다르죠. 무안은 좀 땅도 좀 넓기도 하겠지만 무안은 좀 포화 상태가 아니라 비행기가 정말 하루 뜨면 이게 웬일이냐라고 생각할 그런 곳인데 그렇죠. 아니 저는 애당초 처음 네. 알았어요. 이번에 네. 무안공항이 그러- 국제 항공이 됐다는 것도. 예, 근데 그렇다면은 활주로 정도는 좀 더 정비를 해서 널찍한 활주로 이런 걸로 해갖고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뭐 포화 상태라서 여기 못 착륙하면 우리한테 오시오 뭐 이렇게라도 영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활주로가 여전히 짧다는 건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. 그렇죠. 무항공항이. 거기에다가 지금 이제 그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었다라는 게 이제 네. 많은 사람들의 분석인데 네. 이게 지금 예견된 참사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게 버드 스트라이크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이 안 이루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, 장비가. 네. 이거는 진짜 이거 특검감 아닙니까? 근데 제가 네. 이건 버드 스트라이크 공부를 안 했는데 혹시 네. 어떻게 쫓아야 되나요, 새는? 뭐 그 한 네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. 혹시 공포탄 네, 같은 것도 공포탄은 뭐 있고 알죠. LED 쏘는 것도 있고 뭐 한 네 개 정도 뭐가 방법이 있더라고요. 항공에서 많이 쓰는. 그래서 2020년도에 이 보고서도 있었는데 네. 보고서에 보니까 이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이 위쪽과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사는 곳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버드 스트라이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 네 개 정도를 이제 만들어 놔야 된다. 근데 그 네 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활주로 연장 공사가 안 끝나가지고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. 예. 네. 그러니까 그걸 하고 나서 국제를 뭐 했어야죠. 당연한 참 거죠. 좋았을 텐데 예. 그랬네요. 그리고 어쨌든 이제 새가 많은 이게 근데 그렇고 새가 한 마리 들어갔다고 해서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? 랜딩 기어가 문제가 있나? 원래 그건 맞는 건가요? 근데 이게 새 한 마리 좀 때문에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엔진이랑 랜딩 기어가 큰 연관은 없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엔진이 한 개가 마팅이 가도 네.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. 엔진이 나머지 하나만 가동을 해도 비행기를 계속 띄울 수 있대요. 예. 한 개만 있어도. 그러니까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. 네, 그런 거. 두 개가 동시에 마팅이 갈 확률은 거의 없다라는 건데 물론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세 대 무리를 한꺼번에 지나가게 된다면 양쪽에 다 들어가서 두 개 다 엔진이 마팅이 갈 가능성도 있는데 설령 두 개가 전부 다 엔진이 마팅이 갔다라고 해도 전기로 일단 그 랜딩 기어를 내릴 수가 있고 전기도 마팅이 갔다는 수동으로 당기면 된대요. 수동으로 당기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. 처음에는 저도 이제 그 보도를 봤었을 때 이게 당기는 게 뭐 한 3분 뭐 한 5분 막 이렇게 걸리니까 시간이 이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사실은 아니더라고요. 그게 그냥 이제 당기면 한 10초 15초면 내려온다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10초 15초 정도면 랜딩 기어가 수동으로 내려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장이 그냥 부기장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? 랜딩 기어 땡겨라라고 그냥 지시를 내렸으면 되는데 그게 왜 없었나? 그래서 지금 외신들 같은 경우는 이번 사고 같은 경우는 한국의 그 공항
그 비행사들의 어떤 위계 질서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. 어.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그 위계 질서가 명확하다 보니까 예. 부기장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, 그러니까 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, 그렇게 좀 분석하는 외신 기사도 있더라고요. 예, 근데 뭐 변명을 하자면 네. 그 랜딩 기어가 이제 안 빠졌을 때 네. 손으로 한다는 그 결정이 음.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. 보통은 어. 몇 번 아니 이게 왜 안 내려가지 하고 몇 번 더 시도를 하고 음.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거기서 바로 수동으로 하는 그게 어. 나중에 이제 결과를 알면은 그게 쉬운데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게 좀 어려웠나 봐요.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또 이제 그 뭐 또 그 우리가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면은 그 안의 상태가 어땠는지도 저희가 네. 나중에 알 수 있을 거고요. 자, 그리고 이제 그 외국에서 지적하는 게 이게 있습니다. 자료 좀 보여주시면은요. 가능한 좋은 착륙을 일단 착륙은 잘 했다라는 거예요. 네, 네. 계속 보여주시면 착륙이 끝날 무렵 항공기가 크게 손상되지 않았고 화재도 없었다라는 네. 거죠.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거요. 그러다가 무언가에 강하게 부딪혀 화염에 휩싸이게 됐고 탑승자들이 목숨을 잃게 됐는데 네. 그다음 보여주시면 그게 이제 그 가운데 있었던 콘크리트 둔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네. 근데 이 전문가가 보기에 그 둔덕의 존재 자체가 정당화할 수는 이유가 없고 다음 거 보여주시면요. 정당화할 수는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범죄에 범죄. 해당된다. 이게 네.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. 좀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진짜 둔덕의 존재에 대해서는 정말 미스테리하고 네. 그게 좀 그 어떤 점이 벽도 아니고 둔덕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잘 좀 모르겠습니다, 진짜. 그 역할은 이제 그 말씀드린 아. 것처럼 로컬라이저를 설치하기 위해서 아. 해놓은 건데 그 로컬라이저를 설치해놨던 둔덕이 거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. 아니, 네. 그리고 흙으로 위장해 놓는 것도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음. 이해할 수 없고 그 둔덕의 존재가 진짜 공항에서 되게 이질적이라고요.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그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에 그 둔덕을 그렇게 놔두고 나서 계속 운행하는 것 자체가 저도 이해가 안 가요. 아니 그러니까요.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비상사태를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공항은 네. 비상사태에서 비행기가 그렇게 가게 되면은 그 콘크리트 둔벽이 있으면은 박으면 당연히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원래 이제 그 로컬라이저 설치할 때 같은 경우는 네. 다 부서질 수 있도록 네. 설치가 된다는 거잖아요. 그때 최근에 있었던 그 저기 일본에서 똑같이 이제 비상 착륙할 때 같은 경우도 로컬라이저를 박았는데 당연히 이렇게 콘크리트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부서질 수 있는 형태다 보니까 예. 아무런 사상자 없이 3명 정도의 부상만 있고 다 착륙을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아주 예전에 이제 그 뭐 대한항공이 사고가 많이 나던 시절이 있었어요. 근데 네네. 그때 이제 한번 큰 사고 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기자들이 거기 상주하고 나서 그러니까 별 사고 아닌 것도 계속 이제 보도를 하는데 바퀴가 안 빠지는 경우가 의외로 있더라고요, 진짜. 랜딩 기어가. 뭐 바퀴 안 빠져, 뭐 놀래, 뭐 이랬고 대한항공 왜 이러나라는 기사가 한번 왔는데 그게 아마 그때 기자들이 상주에 있는 동안 몇 건을 발생한 거 보면 그게 그렇게 아주 드문 일은 아니지 않을까 싶고 그래갖고 저는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도 공항에서 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요. 랜딩 기어가 작동이 안 한다. 아니 왜냐면 이번 사고가 났던 그 날도 네. 똑같이 비상 착륙하는 경우가 또 해외에서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꽤 많은 횟수로 이렇게 비상 착륙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도대체 이 무안공항은 왜 가운데다가 저렇게 둔덕 같은 거를 설치를 해놓은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. 저도 네.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요. 그러니까 아까 전에 네.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범죄라고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. 이게 네. 설치가 돼 있는 게. 그러니까 이 데이비 이분은 뭐 하시는 분이죠? 이분은 뭐 저기 그 비행 뭐 전문가인 것 같아요. 비행 네. 전문가. 아, 그렇군요. 네. 비행 전문가 말을 또 우리가 들어야죠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옆에 이제 그 바다에다가 착륙했으면은 괜찮지 않냐 맞아.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그거- 이제 본 영화입니다만 그 허드슨 강의 그렇죠. 기적 그거 아주 있잖아요. 명작이죠, 그거 진짜. 근데 이제 그 케이스는 바다가 아니라 일단 강이었고 네. 그리고 이게 여러분 그 물 수제비 같은 거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이게 그 비행기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? 무게도 예. 많이 나가고 그게 바다에 이렇게 충돌했었을 때 허드슨 강의 기적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바다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이 예, 얘기하더라고요.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은 일단 랜딩 기어가 작동이 안 했다면은 이렇게 비상 착륙하는 게 일단 맞았다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. 네, 바다가 더 위험하다 하더라고요. 그냥 예. 박는 순간 그냥 사실 폭발한다고 보면 되더라고요. 바다에서 뜨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? 근데 그러니까 바다에서 구조되고 막 이런 것도 봤는데 영화로 바다는 아닌가요?
허드슨 강은 바다가 아니라 강이었고요. 그러니까 허드슨강 예. 말고도 아 그런 게 있습니까? 바다에서 생존하는 경우가? 그런 거 없나요? 어. 뭐 저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. 네, 어쨌거나 일단 전문가들이 지금 저 분석하는 거는 바다에서 했던 게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예. 얘기이기 그리고 때문에. 또 바다가 지금 이제 겨울이라서 아마 그러니까 사람이 바다로 이렇게 뛰어들고 이런 것도 어려울 거야 아마 진짜. 그렇죠.